그냥 평일 새벽 3시에 삼성전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이게 별로 놀랍지 않다는 거고요. 바이낸스에 토크나 주식이 올라온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주말에 삼성전자 가격을 미리 확인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방향을 먼저 보려고요. 심지어 해외 증권사 수수료 아깝다고 거래소 토큰 주식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는 상상으로만 했었던 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서비스가 하나 생긴 것보다 전 세계 금융의 판이 통째로 이동하고 있고 그 첫 번째 그 신호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새벽 3시에 거래되는 게 이더리움이랑 무슨 상관이냐. 오늘 영상에서 이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 3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32.5%가 스테이킹에 락업되어 있습니다. 3,928만 이더이고 역대 최고 치죠. 333억 달러는 주식권, 금 같은 실물 자산이 온체인으로 올라온 규모입니다. 2025년 초 대비 589% 성장했고 그런데 이더 가격은 지난 1년 기준으로 솔라나는 마이너스 50%되고 이더리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체인은 역대급으로 바쁜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죠. 이게 오늘 저희가 같이 풀려는 질문입니다. 배경을 1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SEC랑 CFTC 수장을 동시에 친크립토 성향 인사들로 교체했습니다. SEC는 주식권, CFTC는 선물 파생 상품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의 두 심판이 동시에 방향을 튼 거고요. 그 이후 핵심 법안이 2개 나왔습니다. 작년에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을 중비금으로 쌓도록 요구하는 법이고, 그 다음 클래리티 액트는 크립토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토콜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에서 싸우기만 했다면 이제는 어떤 규칙을 따르면 되는지를 정리하는 단계란 거고요. 미국은 지금 흐름을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달러가 온체인을 지배하고 온체인이 퍼질수록 달러 패권이 강화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이 크립토를 다 열어줄게요 한 건 아니고 크립토 위에 달러와 미국 국채 체계를 올려버린 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시장 구조 변화가 하나 더 더해지는데요. SEC가 2016년 들어 20년 된 주식시장 거래 규칙을 손보거나 없애는 방향을 공식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칙이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와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을 걷어내겠다는 의미이죠.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 수용할 여지를 공식적으로 넓히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29일에 CFTC가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물 거래 증거금으로 쓰는 것도 함께 허용했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크립토업계는 디파이, NFT, 게임파이 정말 많은 실험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기존 금융을 통째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이었는데 결국 실패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존 금융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사람들이 원래 하던 행동, 레버리지 거래, 선물 거래, 주식 매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온체인에 옮겨놓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금융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금융 기능을 블록체인 위로 이식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 변화가 가장 먼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바로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금융의 심장부 DTCC를 봐야 되는데 이건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을 최종 정산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미국 예탁 증권을 사든 애플을 사든 이 기관 장부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관리 정산되는 자산 규모가 114조 달러이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는 10경 원이 넘는 돈이죠. 이 기관이 올해 7월부터 온체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10월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고 가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온체인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삼성전자 회사가 블록체인 위로 이사오는 건 아닙니다. 구조가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 이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죠. 증권사가 그 주식을 보관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증을 토큰으로 발행합니다. 그 토큰이 온체인에 올라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금 보관증이랑 같습니다. 금은 금고에 그대로 있고 금 보관증만 온체인으로 돌아다니는 구조란 거죠. 삼성전자 주식 본체는 KRX에 그대로 있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토큰 한 곳에서만 발행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이낸스도 삼성전자 토큰을 팔고 백팩도 팔고 여러 플랫폼이 각자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발행 주체가 다르면 신뢰도가 달라지겠죠. 바이낸스 토큰 삼성전자는 바이낸스 신용담보이고 백팩 토큰 삼성전자는 바이낸스는 우리가 주식 들고 있을게 그 증표를 토큰 줄게 이 방식입니다. 바이낸스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라서 바이낸스가 망하면 같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DTCC 기반은 다른데요. 미국 청산 기관이 직접 정산을 온체인화하는 거라서 법적 권리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장기적으로 DTCC 기반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고요. 법적 권리가 명확한 쪽이 기관
기관 자금을 가져가겠죠. 아까 오프닝에서 보셨듯이 새벽 3시에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또 하이퍼리퀴드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을 주말이든 새벽이든 24시간 온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가 뭔지 짧게 정리해보면 원래 크립토 거래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 선물 레버리지, 다양한 마켓, 편리한 UI, 대신 내 자산을 거래소 서버에 맡겨야 되죠. 2022년 FTX 사태처럼 거래소가 무너지면 내 돈도 같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FTX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당시 전 세계 2위 크립토 거래소였는데 대표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 자산 몰래 빼돌린 게 들통나면서 하루아침에 파산한 사건입니다.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 중 하나이죠.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는 내 지갑에서 직접 거래하니까 보관은 안전한데 오랫동안 현물 교환만 가능했고 레버리지 선물 거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두 세계의 중간을 파고든 게 퍼프덱스입니다. 내 지갑을 유지하면서 선물 거래는 중앙화 거래소처럼 할 수 있는 구조이죠. 그 시장의 압도적 1위가 지금 하이퍼리퀴드입니다. 하이퍼리퀴드는 단순 거래소가 아니고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 레이어 1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자체 체인이 있고 자체 검증자가 있고 그 위에서 생태계가 돌아가는 구조이죠. 그래서 토큰 하나가 아니라 온체인 금융 인프라 전체를 올리려는 체인입니다. 숫자로 보면 6월 8일 기준으로 전체 선물 거래소 대비 하이퍼리퀴드 점유율이 7.6%, 역대 최고치고 탈중앙화 선물 시장만 보면 점유율이 56%가 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땐 신생 플랫폼 점유율이 빠지고 사람들이 다시 대형 거래소로 돌아가는 패턴이 나오는데 하이퍼리퀴드는 올해 내내 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기존 중앙화 거래소에서 조금씩 이탈해서 원래 하던 행동을 온체인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더인가? 지난 영상에서 이더 스테이킹이 왜 가격이랑 연결되는지는 많이 다뤘었죠. 오늘은 그 구조가 왜 다른 체인이 아닌 이더일 수밖에 없는지, 지금 핵심 질문은 24시간 삼성전자가 거래되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나? 삼성전자 같은 자산이 온체인으로 올라온다는 건 그 거래를 지탱하는 인프라 위에 자산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프라를 지키는 담보가 이더이고, 근데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게 아까 파트 2에서 봤듯이 지금 삼성전자 토큰은 바이낸스에도 있고 백팩에도 있고 발행 주체가 다르게 다른 곳에 각각 있습니다. 우리 같은 리테일 입장에서는 바이낸스가 편합니다. 앱 익숙하고 수수료 싸고 한 곳에서 다 되니까요. 근데 기관 투자자의 선택 기준은 다릅니다. 어디가 편하냐 이게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냐, 회계 감사를 어떻게 통과하냐, 블랙록이 고객한테 우리가 운용하는 자산 바이낸스 체인 위에 올려놨다, 이러면은 규제 컴플라이언스 감사에서 바로 문제가 되겠죠. 바이낸스는 여전히 각국 규제기관과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래소니까요. 그래서 블랙록 BUIDL 펀드는 처음부터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4년부터 운용 중이고 지급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는 건 편해서 가는 거고 수십억짜리 부동산 계약서는 결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써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금액이 커지고 법적 효력이 중요해질수록 선택하는 인프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이고요. 바이낸스에 또 구조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바이낸스 토큰화 주식은 바이낸스가 우리가 주식 들고 있을게 믿어 하고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주식 한 주당 토큰 한 개를 발행했는지 몰래 더 찍었는지 외부에서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바이낸스가 POR 준비금 증명을 공개하긴 합니다. 이게 완벽하냐 하면 아닙니다. 그 망한 FTX도 감사받았었습니다. 리테일한테는 그냥 믿을만하다는 수준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기관한테는 다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더리움 메인넷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백화점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랙록, 코인베이스, 서클 같은 기관들은 이 백화점 안에 입점한 명품 매장이고 BUIDL 펀드나 USDC, 온체인 국채, 토큰화 주식들이 이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셈이죠. 백화점 안 자산이 커질수록 경비 비용도 비례해서 올라야 한다. 이더리움에서 그 보안을 담당하는 게 스테이킹된 이더이다. 금고한 자산이 100조 원인데 그 자물쇠 가치가 1조 원이면 누구나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한 자산이 커질수록 이더 스테이킹 총액도 커져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체인 RWA가 333억 달러인데 DTCC 이후에 10월 이후에 가속됩니다. 그 자산들을 지탱하는 담보로 이더 수요가 구조적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건 가스비 몇이 오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그 건물을 지키는 이더의 필요 총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스테이킹, 그리고 언스테이킹보다 신규 스테이킹 유입이 1261배 더 많다. 삼성전자가 온체인으로 올라온다는 건 결국 이 백화점 안에 매장이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고 그 건물을 지키는 자물쇠가 이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왜 다른 체인으로 대체되기 어려운지 기술 쪽에서 한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디파이 보안 점검 방식이 어떻냐면 전문가들이 코드를 직접 읽고 문제없어 보입니다. 이걸 보안 감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확률입니다. 열심히 봤으니 괜찮을 거야, 이런 거죠.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대표 금융 앱들이 있습니다. 유니스왑은 코인을 교환하는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고, 에이브는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대출 시장 역할을 하고 있죠. 정확히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회사 서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 배포된 금융 규칙 자체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대형 앱들도 매년 수십억 원 감사 비용을 쓰면서도 해킹이 났거든요. 형식 검증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코드는 어떤 방식에서도 이렇게만 작동한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비유하면 보안 감사는 전문가가 직접 밟아봤는데 잘 사더라이고, 형식 검증은 물리 법칙상 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상황이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로 쓰는 게 바이퍼입니다. 파이썬 문법과 비슷하게 생긴 이더리움 위에서 금융 규칙을 짜는 언어이죠. 6개월 전만 해도 이 형식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수준의 검증에 보통 15년이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이퍼가 AI 도움을 받아서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자산이 온체인에 올라오려면 이 장벽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죠. 기관이 수조 원짜리 자산을 아마 괜찮겠지 하고 올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삼성전자 같은 기관 자산이 온체인에 올라오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에서 거래를 하면 그 내역이 전부 공개되는데요. 기관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경쟁사한테 내 포트폴리오가 다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준비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아쿠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직접 만들고 있는 프라이버시 레이어인데 중간 서버 없이 거래 내역을 숨기는 구조입니다. GK라는 수학 증명 기술을 쓰는데 내가 돈이 있다는 건 증명하는데 얼마인지는 안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PERC20이라는 새 표준입니다. 기존 ERC20 방식은 잔액이 전부 공개됐는데 PERC20은 잔액이 기본값으로 비공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 막 터진 사건 하나가 딱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제트캐시라는 코인에서 최근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트캐시는 처음부터 프라이버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거래 내역이 기본값으로 전부 숨겨지는 구조이거든요. 2026년 5월 29일 저번 달에 개발자가 치명적인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취약점을 쓰면 제트캐시를 무제한으로 위조해서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짜 돈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버그였던 거죠. 6월 2일에 패치는 됐는데 근데 문제는 패치 전에 누가 이 취약점을 실제로 썼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 구조 때문이고요. 지금 GTC를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제트캐시를 들고 있는지 위조된 걸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급량 자체가 의심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GTC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바이낸스 토크나 주식 얘기하면서 한 개당 토큰 한 개가 발행된 건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제트캐시 프라이버시 구조 때문에 위조 여부 검증이 불가하다. 그리고 바이낸스 토큰 주식도 중앙화 발행 구조 때문에 위조 여부 검증이 불가하다. 둘 다 결국 믿어야 해. 이것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트캐시는 그 믿어야 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토크나 삼성전자가 진짜로 한 주당 한 개씩 발행된 건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기관이 수조원 자산을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PERC20은 잔액은 숨기면서도 전체 공급량 총합은 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조입니다. 기관 포트폴리오는 보호하면서 이 토큰 총 발행량이 실제 보유량이랑 맞느냐는 회계는 맞추는 거죠. 처음 숫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928만 이더가 락업됐고 333억 달러어치 실물 자산이 온체인으로 올라왔고 15개월 만에 589% 성장했습니다. 가격을 보면 지금 너무 심하죠?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실 그 뒷면에 그 이면의 숫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닝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 봐서 새벽 3시 7분에 삼성전자가 체결된다 장면이 낯설지 않은 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인프라가 지각끼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커뮤니티를 보니까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위해서 바이낸스에 상장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고 있더라고요. 인프라가 바뀌면 행동이 먼저 바뀌고 인식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거래소는 증권을 토큰화하고 예탁 결제하는 권리를 온체인화하고 은행은 예금을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밖에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프라를 블록체인 형식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 하이퍼리퀴드는 그 경계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사례이고 이더리움은 그 인프라 위에서 형식 검증, 프라이버시
담보 구조를 지금 쌓고 있다. 하이퍼리퀴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쌓아가고 있는 구조라 보입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를 지키는 자물쇠가 ETH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치우치기보다는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변화들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